전략적인 방향이 있다면 왜 그거 한 사람에게 말합니까? 모두에게 말하세요. 전 직원 이메일 쏘세요. 중간 관리자 너무 거치지 마세요. 전 직원과 빨리 공유해라. 굳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야, 엄청나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세상은 살아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5년 계획도 1년 계획도 없지만 항상 계획은 세운다.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만 있을 뿐이다. 5년 계획 세워가지고 연역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야, 그거 말이 되냐? 세상은 유기적이고 계속 바뀌는데 5년 후, 1년 후 계산이 되냐? 계속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플랜은 플래닝입니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업에서는 기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플랜이라는 이례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래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나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인텔을 뛰어넘은 엔비디아입니다. 인텔 시가총액 기준으로 2014년 당연히 인텔이 높았지만은 지금은 인텔은 거의 수평입니다. 거의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1000억 6,200만 달러고 엔비디아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을 해서 3조 3,210억 달러. 요 정도 수준이고요. 물론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어서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등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또 내려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갔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갔다가 애플이 갔다가 부동의 애플 가장 오랫동안 1등을 차지한 게 애플입니다만 어쨌든 애플 가장 오랫동안 1등을 차지했죠. 근데 엔비디아가 저 아래에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가슴을 치면서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일어날 일입니다. 애플의 혁신은 어디 갔는가?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성과를 이끈 그 전략이 뭐냐? 도대체 이 변화의 파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 변화의 파도를 잘 살렸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빌려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은 직접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 채널별 파트너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을 하면 그 성공 가능성이 60%가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누구랑 했냐? ARM이랑 했습니다. ARM은 영국 캠브리지에 본사가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라이선스 판매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등에 쓰이는 저전력 반도체의 핵심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애플, 퀄컴,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이 ARM의 IP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AR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사의 딥러닝 및 AI 역량을 ARM의 에너지 효율 프로세스와 통합해서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전력 효율성과 이동성이 핵심인 모바일 컴퓨팅 및 자율주행 같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ARM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은 다르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채널 파트너를 가지고 협력해갔다라는 측면, 여기 1번이에요. 3자와 협력하는 겁니다. 기타 전략보다 보완적 파트너십 전략을 쓴 곳들이 우수 기업의 시장 진출 전략 선호도가 110% 이상 높더라. 자, 한때 치열한 라이벌이었던 애플과 MS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MS의 전략적 접근 방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MS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이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AI 경쟁에서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막 앙숙 아닙니까? 사실 앙숙인데 애플이 아이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상호 간에 윈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회사끼리도 3자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들을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삼성과 LG가 협력한 사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뭔가 협력해서 뭐 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아직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참고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면 손 잡을 게 없겠습니까? 이쪽. 국내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아직 못하는 것, 측면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략을 공개하라 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경쟁사의 모방이나 반격이 두려워서 전략적 의도와 계획을 가슴에 묻어두지 않았다. 기업들은 경쟁이 있더라도 전략적 비전을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효과가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수 기업이 전략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더라. 자, 존 디어사 예를 들어보면요. 디어앤코는 미래 농업을 위한 정밀 농업 기술에 공개적으로 투자하고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IoT 장치, 데이터 분석, API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로 특정 지어지는 농업 부문의 기술혁명 속에서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권을 잡았다. 이러한 전략적 투명성은 단순히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화하는 농업기술 환경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디어앤코의 전략된 계산된 플레이어다. 존 디어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트랙터 회사입니다. 농업기술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구글이 인수했죠. 구글이 인수하면서 인류의 생명산업 그리고 인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터가 단순히 땅을 갈고 탈곡을 하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이 트랙터 한 대가 돌아다니는 것이 연구실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미래에 어떻게 농업 생산성을 올리고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토양 없이 수생식물, 버티칼 플랜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낼지, 혹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한다면 화성 토양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유지할지, 먹거리를 유지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죠. 그 존 디어사가 초기부터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트랙터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장착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트랙터의 기능이 전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착하는 분야를 오픈소스로 오픈했어요. 그 사이즈라든가 장착하는 방식, 그 출력하는 엔진의 구동 기술, 이런 것들을 오픈해 줌으로써 협력사들이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존 디어사 트랙터에다가 여러 가지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오픈해 줬습니다. 더불어서 그 빅데이터까지도 오픈을 해줬죠. IoT 장치를 어떻게 연동하는지도 오픈해 줬죠. API 연동이라고 통상 디지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점유율이 34% 이상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2021년 기준값입니다. 이게 이제 전략을 자꾸자꾸 비공개로 해버리면요. 비공개를 하면 내 스스로가 발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후발주자로 따라오게 할 때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업계에서 선두가 될 수 있다는 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기업이 되라. 마스터카드 방가 총재는 킬 캐시, 현금을 죽여라에서 A World Beyond Cash, 구호에서 현금을 넘어선 세상이죠. 현금을 넘어선 세상으로 구호를 바꿔서 누구나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현금 의존도와 현금 기반 경제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방가 총재가 CEO로 재임하는 동안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2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승했다. 이게 뭐 15배 이상 성장을 한 겁니다. 킬 캐시에서 A World Beyond Cash로 선한 기업이 되라. 다른 사람들도, 업체의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선한 방향성과 미션에 집중해라. 경쟁을 피하랍니다. 우수기업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인용할 가능성이 뭐냐? 성과가 미미한 기업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인용할 가능성보다도 우수기업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인용할 가능성이 80% 이상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시장에 발을 담그게 하면 후발 주자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유사한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패스트 팔로워가 되면 기업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오픈 AI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언어 모델에 있어서 AI를 출시했는데 딥시크는 어때요? 오픈 AI가 했던 방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게 세팅을 했는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인 거죠. 우리나라 삼성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갤럭시를 출시할 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습니다. 샤오미도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최초로 나올 때 그 최초로 출시한 퍼스트 무버의 경우는 엄청난 기간 동안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정한 가격 부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패스트 팔로워는 어때요? 굉장히 짧은 기간의 연구 개발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에 출시하죠.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보다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70%, 경우에 따라서는 50% 가격으로 출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수한 기업들은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80% 이상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 최초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서 고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어떤 시장에 들어갔을 때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페라리는 상당 기간 동안
SUV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페라리의 라이벌들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뛰어들었다. 2002년 첫 SUV 출시 이후에 2022년 페라리는 럭셔리 SUV 시장에 프로 3개를 공개했고 시장에 늦게 진입한 덕분에 구매자의 선호도와 세그먼트, 기술 등 타 기업의 모범 사례와 혁신을 배운 동에 출시 직후 2026년 판매분까지 완판되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SUV의 카이엔이 출시된 것은요. 2002년 초고급 럭셔리 SUV 시장에 출시된 게 2002년인데 페라리의 경우는요 2022년 그러니까 20년 이후에 출시를 했어요. 페라리의 프로 3개는 다 검증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빼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출시했죠. 그러니까 출시하자마자 2026년 판매분까지 소진됐으니까 이게 몇 년, 4년치를 다 팔아버린 거죠. 출시하자마자 4년치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라리도 패스트 팔로우 전략 쓴다. 그러니까 뭐 우리라고 해서 다른데 그런 거 좀 모델링 해가지고 좀 배울 건 좀 배우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하고 이거 우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시작하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보니까 학습을 목표로 비즈니스 실험을 실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70%나 더 높았습니다. 학습을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작게 해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70%나 높았어요. 테슬라는 전체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개별적인 기능 단위, 즉 블록으로 기가 팩토리를 건설을 해서 각 블록이 완공되자마자 생산을 시작했고 그 생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듈식 접근 방식은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블록이 완성될 때마다 학습과 개선 기회를 제공해서 생산 주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아틀랜타 조지의 주에다가 공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라인형 생산 방식입니다. 이 라인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무려 3년 동안 공장 짓는 데만 돈을 쏟아붓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도 생산 안 돼요. 한 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타이어를 붙이고 쭉 가서 완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원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라인형 생산 방식인데 테슬라는 전혀 이렇게 하질 않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공장의 사이즈가 이 정도 넓다면 한 가운데에다가 모듈 하나만 만들죠. 그래서 이 모듈 하나에서 기가프레스 방식으로 셀 생산 방식으로 하나를 일단 만들죠. 그리고 거기가 검증되면 옆에다가 붙이고 붙여서 나중에 붙인 애들은 처음에 생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방식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블록형 팩토링입니다. 블록 팩토링이에요. 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몇 달 안 걸려서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점점점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테슬라의 애자일형 공장 운영 방식은요 정말 혁신적인 것으로 이 업계라든가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었고요. 제가 김경민의 경영 벙커에서 한번 좀 다뤄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 전략적 방향이 있으면 왜 그거 임원들한테만 말하냐? 지금 우리가 옛날에 뭐 부족 사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 왜 CEO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임원들한테 말하냐? 전지공업과 빨리 공유해라. 굳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야, 엄청나죠? 엔비디아 회사는 게다가 우리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세상은 살아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5년 계획도 1년 계획도 없지만 항상 계획은 세운다.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만 있을 뿐이다. 5년 계획 세워가지고 연역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 말이 되냐? 세상은 유기적이고 계속 바뀌는데 5년 후 1년 후 계산이 되냐? 계속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플랜은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입니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항상 기업에서는 기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플랜이라는 이 일회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래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나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 경영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은 언제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는 동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 젠슨왕 할아버지가 좀 종종 하시는데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회사의 CEO 직속 부하만 50명인데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64명이라고 나옵니다. 최근 기사에는요. 그러니까 젠슨 황 CEO의 직속 부하 직원이 64명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젠슨의 접근 방식은 엔비디아의 평평한 구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CEO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직원이 많을수록 회사 내의 계층은 줄어든다. 우리 회사가 직원이 64명인데 사장 밑에 다 그냥 임원이에요. 그냥 중간 관리자 한 명도 없고 그냥 뭐 다 그냥 매니저예요. 그리고 다 다이렉트로 나랑 소통해.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63명이면 벌써 뭐 막 머리 아파가지고 막 미쳐버리고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소통하는데.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이 한 명 한 명의 덩어리가 작지 않은데 다이렉틀리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젠슨은 이어서 엔비디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속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지시할 필요를 못 느끼고 단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나는 알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하루에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 CEO입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63명의 직원들인데 경영자가 이메일이 아니라 뭐 사내 업무 톡으로 업무 메신저로 이렇다 저렇다 막 이메일 보내면 막 직원들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막 정신 차리기 어려워요. 뭐 그냥 막 너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젠슨 왕 하루에 수백 통입니다. 수백 통입니다. 황의 이메일은 몇 단어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일부 임원은 이 이메일이 하이쿠나 메모처럼 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예요.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빛의 속도로 일하라고 말하며 이는 가장 빨리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을 기준으로 할 일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하게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과 KPI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젠슨의 엔비디아는 시장 점유율이나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장 점유율이나 KPI는 과거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개념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이 엄청난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남들이 이미 다 해놓은 일을 하려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 라고 반문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속에서 일하지 말고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섬세한 계획은 관리력을 키우고 명확한 목표는 대응력을 키웁니다. 그러므로 경영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화의 시기에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섬세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했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맞다는 이야기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획대로 했어?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뭘 하셔야 돼요?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실력을 보는 거고 성과가 아니라 성과를 넘어선 지식과 노하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성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이 일에 어떤 지식을 발견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이란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성과를 의미하는 거죠.